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비욘디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간 질환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성 간 질환, 간 경변증, 지방간 질환, 그리고 간암과 같은 진행성 간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간은 매일 사용하는 장기지만 다른 장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나 폐는 문제가 생기면 뭐 기침이 난다, 뭐 숨이 찬다,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 하는 중요한 역할과 간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늘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오랫동안 충분히 나누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부담 없이 가볍게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장 장기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간이 다 중요한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은 혈액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라는 거를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간이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서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말에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극도로 무서울 때, 공포스러울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겁이 없고 대담한 사람을 아, 저 사람 간이 크구만. 이렇게 표현을 충격을 받았을 때는 간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 간 떨어질 뻔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간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설화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별주부전, 뭐 토끼전, 에서도 용왕이 중환병을 얻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옛날부터도 간이 중요한 건강과 직결된 장기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간은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서 신비로운 의미를 지니곤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희생동물의 간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간점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간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서 불을 빼앗아서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 벌로 코카서스 산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계속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간이 매일 계속 새로 생기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도 간의 재생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몸에서 내장을 꺼내서 카토프스 단지에 넣고 각각의 신에게 맡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신은 바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임세티였습니다. 임세티는 호루스의 네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자애로웠다고 하고요. 미라가 영생을 얻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인들은 간이 생명과 직결되고 정신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내세에서도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작가인 카라바초는 신의 실 바쿠스를 그리면서 과음으로 인해 황달이 생긴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나폴레옹의 초상화인데 손을 배에 올린 모습은 사실 당시 초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자세입니다. 단순히 품위를 나타내기 위한 포즈라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은 자주 소화불량과 피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의 사인은 위암으로 밝혀져 있는데 과음과 엉망이었던 식습관이 위장관과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늘 배가 불편했고 배를 손으로 쓰다듬는 동작을 자주 했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중요하냐, 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고 또 필요한 물질을 바꿔서 온몸의 세포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물질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부민, 대표적으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알부민은 호르몬을 혈액에서 조직으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도 만들어내는데, 흔히 콜레스테롤 되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혈액 응고 인자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혈액 응고 인자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잇몸에서도 피가 잘 나고 코피도 잘 나고 뭐 멍도 굉장히 잘 드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은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약물, 술 등등의 다양한 독성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간에서는 이거를 분해하고 또 대사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그 인슐린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혈중의 인슐린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공복 시에 이제 저혈당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고, 또 에스트로겐인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고 제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면서 고환이 위축된다든지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성에서는 월경 이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담즙을 만들어내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우리가 담즙을 흔히 쓸개에서 만들어낸다고 알고 계신데, 사실 쓸개즙 같은 얘기고요.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쓸개가 이렇게 쭉 수축을 하면서 십이장으로 쓸개즙을 분비하게 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해서 체내에 이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서 지방의 소화를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간을 거치게 되면 체내로 유입되는 세균의 양이 1% 미만으로 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간만이 갖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위적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필수 장기들이 있는데 일부 장기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폐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호흡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투석기를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막 산소 공급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의 현대의학 기술로는 간의 그 복잡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간은 강한 회복 능력과 예비능을 가진 장기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간을 수술해서 떼어내거나 뭐 외상이 발생했거나 등등의 이유로 일부를 절제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크기와 기능을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CT 이미지를 보면 간의 일부,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간의 크기인데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간의 일부를 제거한 후에도 1개월, 2개월
12 개월 1년 정도 지나는 동안 점진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1 년이 지나면 거의 정상 크기 수준으로 회복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은 예비능을 가진 예비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간 경변이나 간암 등이 있어도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간에는 특별히 좋은 보약이나 특효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아 이제 저 간에 좋은 거 뭘 먹어야 되나요?"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아쉽지만 간에는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그런 보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과 약물, 외부에서 주입된 물질들은 다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 산물이 예기치 않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보약의 섭취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건강기능 식품의 남용 등은 모두 다 간에 부담을 주고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본인이 자각할 때쯤 되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간은 도대체 침묵의 장기라는 것인가? 증상도 빨리 나타나고 하면 빨리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할 텐데 왜 간은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 그 이유는 간에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간은 바깥쪽에 글라이센스 캡슐이라는 얇은 피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피막에만 신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간 자체 이 조직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간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겨도 피막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간은 복부 굉장히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늑골과 횡격막 아래에서 굉장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장기인데, 사실 이런 보호 기전과 신경이 적은 구조 때문에 침묵의 장기가 된 것이고 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간은 증상이 없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데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피로감은 간 질환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로감의 원인은 사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곤하다고 해서 곧바로 간의 문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에서만 나타나는 피로감의 특징이 좀 있는데 활동이나 운동 후에 나타납니다. 활동이나 운동 후에 굉장히 피곤해져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며칠 동안 회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또 너무 심하고 이렇게 간헐적이고 심한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피로감은 다른 원인들이 많죠.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 수면 장애 등등 구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증상, 그러니까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먼저 최근의 생활 습관 변화라든지 과로했는지 여부를 좀 돌아보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곤한 거 말고 또 간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기 시작해도 초기에는 사실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몇 가지 증상이 신호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밥맛이 없어요. 밥이 너무 먹기 싫어요. 식욕이 저하되고 입맛이 없어서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근데 겨우겨우 먹어도 막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상복부 그러니까 오른쪽 윗배가 좀 뭔가 불편해요. 이런 약간 비특이적이긴 한데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제 단순한 피로나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는 쉽지만 이런 증상이 좀 지속된다.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 전문의 찾아가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간이 점점 나빠지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로 간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치 부분, 오목가슴 부분에서 간이 만져질 수 있고 누운 자세에서 우상복부, 오른쪽 윗배를 만졌을 때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커지는 원인은 뭐 간염, 지방간, 간암 등 좀 다양하기는 한데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보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간이 괜찮은지, 내 간이 건강한지를 조금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진표가 있는데요. 아래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면 간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잠을 아무리 충분히 자도 좀 개운하지가 않고요.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간이 체내 에너지를 좀 관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막 술이 약해지거나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 나 원래 술 되게 잘 마셨는데 술 너무 빨리 취하거나 너무 술이 안 깨고 숙취에 시달린다. 그러면 간의 알코올 처리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알코올 대사가 좀 느려지고 숙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복부 오른쪽 윗배가 답답하거나 불쾌한 감이 있을 수 있다. 네, 간 비대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나 여성형 유방증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성처럼 몽골이 잡히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가슴이 나오는 크기가 커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또 가스가 잘 나오거나 방귀가 나온다. 이렇게 복수가 간경변이 진행이 되면요. 이렇게 복수가 차게 되고 배가 붓고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고 초기에는 갑자기 가스가 막 많이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 증상이 선행될 수가 있고요. 이후 계속 진행이 되면 배에 이렇게 물이 차면서 복부 둘레가 증가하고 복부가 팽창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경련이 자꾸만 난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경련이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부가 간지럽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를 하게 되고 담즙산이 피부에 침착이 되면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지럽고 약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띈다. 간에서 생성되는 이제 담즙이 원활하게 장으로 배출이 되면 대변이 이게 황금색을 띠는 게 사실은 이 담즙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즙이 배출이 안 되면 빌리루빈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변이 하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배출되지 않은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손톱이 하얗게 변하거나 새로 줄무늬가 생긴다. 이렇게 백색 손톱, 이거를 테리스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손톱 전체적으로는 창백해지고 끝부분만 핑크색으로 변하는 특징적인 손톱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간경변 환자의 사실 한 80% 이상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고요.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발생을 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세로줄 무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비타민이나 철분, 아연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을 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뭐 손바닥이나 발, 가슴, 배에 붉은 반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렇게 보이는 것을 거미 혈관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붉은 혈관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것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혈관 확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 10가지 체크 문항 중에서 3가지 이상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간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가 체크 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간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기 검사입니다. 대한간암학회에서도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년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제정을 해서 국민 교육과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의 날이 왜 10월 20일로 정해졌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날이 최초로 인간 간이식 수술에 성공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정하고 그날 저희가 계속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은 어떻게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간은 그래서 특별히 간 질환의 위험 요인이 없는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1-2년마다 한 번씩 AST, ALT, ALP, 감마 GT 좀 복잡하죠. 다 혈액 검사입니다. 로 대표되는 간 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HPV 그러니까 B형 바이러스,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 그리고 C형 간염 항체 검사, 복부 초음파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간질환 위험 인자를 보유한 환자의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이제는 이름이 좀 바뀌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질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지방간, 쉽게 말하면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좀 자주 정기적으로 정밀한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아까 혈액 검사로 보는 간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를 하는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간암과 간 경변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40세 이상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간 기능 검사와 HPV DNA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 AFP를 포함한 간암 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간 섬유화 검사를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C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C형 간염도 간 경변이나 간암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그러니까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간 섬유화 진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그리고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 경변증 환자는 무조건 6개월마다 한 번씩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그리고 간암 표지자 검사 AFB와 피부과2를 포함한 간암 표지자 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간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위내시경 검사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인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식도 정맥류 출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거든요. 그 식도 정맥류 또는 위정맥류, 이런 정맥류 출혈은 간경화 환자한테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10분 중 7분이 이걸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간암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12개월마다 한 번씩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간암 표시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30여 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간 건강의 중요성과 정기 검진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한간학회에서는 우리나라 간 질환 예방과 치료를 선도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일반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간이 강해야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네, 좋습니다. 아직 15분밖에 안 됐군요. 네. 블루보틀님,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마른 편입니다. 체중에 관해서는 따로 신경 써본 적이 없으시대요. 부럽습니다. 네, 얼마 전 검진에서 경도에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마른 사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억울한 건데요. 사실은 지방간이라는 게 뚱뚱한 사람한테만 생기지 않습니다. 마른 지방간, 특히 동양인들 아시아권에서는 지방간의 약 19% 정도의 환자가 뚱뚱하지 않은데도, 말랐는데도 마른 지방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뭐 드물지는 않고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말랐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체중을 줄이면 지방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방간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랐다고 해서 다 그러니까 당뇨로부터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만 당뇨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관리를 하는 게 지방간의 호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드시니까 탄수화물 좀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지방간도 좋아집니다. 네. 김명일님, 안녕하세요. 간 초음파 시 저에코 결절이 있어서 CT 촬영 결과 지방에 침착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별다른 추적 관찰이 필요 없을지요? 그리고 중등도 지방간이라고 하셨는데 섬유화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에코 뭔가 초음파 건강검진에서 요새 이제 초음파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결절이 있다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처음 발견이 된 결절일 경우에는 CT로 확인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CT 결과에서 어쨌든 간 나쁜 게 아니라고 밝혀지셨으니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추적 관찰이 이거는 인제 사실은 이 지방 침착이 된 것만으로는 또 다른 계속 뭐 1년마다 한 번씩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인제 계속 모양이 변하는지, 크기가 뭐 갑자기 커지는지, 이거는 그냥 건강검진, 아까도 일반인들이어도 어떤 리스크 위험 인자를 갖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은 복부 초음파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차원에서 인제 건강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등도 지방간이 섬유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방간이 오래되면, 유병 기간이 오래되면 인제 지방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증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뭐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간염이라든지 이런 간염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유병 기간이 긴 경우에는 섬유화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방간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간경변증에서도 이제 0.5%에서는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 비욘드 촬영했을 때 지방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맞게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식습관 조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지방간 신약도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적용되는 걸까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죠. 미국에서는 지금 FDA 승인을 통과했고 상용화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간염 약이고요. 레즈메티롬이라고 하는 약이고, 지방간염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염으로 생긴 섬유화,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를 1단계 이상 낮춘다고 되어 있고,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고, 간염, 지방간염이 진단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러블리 수지님. 요즘 따라서 무척 피곤하시대요. 정말 간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나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 말이 일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실 수 있죠. 그런데 피곤한 이유는 간 말고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가 요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잠은 잘 자고 있나, 잘 먹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충분한 휴식 뒤에도 피로가 계속 안 풀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피로의 특징이 있거든요. 활동을 했을 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냥 피곤한 게 아니고 활동을 했을 때 유달리 막 회복이 잘 안 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게 아니고 오늘은 좀 이제 나 괜찮으려나 싶다가 내일은 또 안 좋고 막 너무 힘들고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자도 그렇고, 이런 간 때문에 생기는 피로의 특징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간 전문의 찾아가셔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버올드님. 간이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많죠. 네, 우루사가 소화제의 종류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우루사는 사실은 소화제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간장 용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즙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간 질환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 수치가 우리가 60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올랐다, 8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우루사를 보험으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사 100mg은 그냥 약국에서도 사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루사를 그냥 영양제처럼, 간 영양제처럼 드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경우는 간이 그냥 정상인데 우루사를 계속 드신다? 간이 좀 좋아지려고 우루사를 먹는다?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간염이 있거나 간 수치가 오른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정상 간에서
간 기능을 더 좋게 만든다. 이런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우루사를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히나 비형 간염을 가진 환자분들이 우루사를 드시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형 간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야 저희가 그 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으로. 그런데 자꾸만 우루사를 드시면은 그 수치를 못 넘고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데 우루사 때문에 수치를 떨어뜨리니까 계속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못하는 환자분들이 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그냥 간 건강, 간 보호를 위해서 우루사를 사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용인 곰돌이님, 네, 비리어드 복용하는 비형 간염인데 항원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약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 되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질문인데요. 항원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S항원이 없어졌다는 거를 얘기하실 것 같고요. S항원이 없어지고 원래 중단하는 기준은 이제 시로 컨벌전, 그러니까 항원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겼을 때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항원이 없어졌다고 비리어드를 중단한다. 이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원이 없어졌다고 나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원 레벨이 이제 우리가 디텍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항원이 있는데도 항원이 그냥 없어졌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없어졌다고 끊는 것이 아니고 정량 검사를 나가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항체가 이제 S 항체가 양성이 되면 네, 이거는 끊을 수 있습니다. 끊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항원이 없어졌다. 이것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주치의 교수님이랑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집안의 그런 간 상태라든지 지금 이제 간 섬유화증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평가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콩콩님, 우루사를 평상시에 먹는 게 간 건강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간 질환이 있을 때 먹는 게 효과적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루사를 그냥 정상적인 간에서 평상시에 영양제처럼 계속 챙겨 먹는다고 간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별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간이 염이 생겼거나 어떤 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백의 품격님, AST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왜 높아진 걸까요? 그 AST 수치만 높게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간 기능도 높게 나왔는지 좀 그거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 AST와 ALT가 같이 올랐다. 그리고 특히나 이 와중에 ALT가 조금 더 올랐다. 그러면 지방간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체중을 좀 조절을 하시고 생활습관을 개선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AST만 단독으로 많이 올랐다. 좀 올랐다. 그러면 사실 AST는 간에서뿐만 아니고 뭐 근육이라든지 다른 조직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든지 좀 근육이 깨졌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AST 수치가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치가 올랐으니까 혹시나 그 안쪽에 안쪽에 그러니까 무슨 이상이 있는지 복부 초음파로 검사를 해 보시고요. 여기서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시면서 재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노우쿨링님, 저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없어서 주사를 2번 맞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3번째를 못 맞으셨대요. 혹시 이럴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 번만 맞으면 될까요? 주사 맞은 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맞는다고 꼭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더 여러 번 맞아야 되는 사람도 있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항체 검사, 아까도 일반인들, 리스크가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항원 항체 검사를 건강검진으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항체가 없어서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냐? 항체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맞아야 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체가 진짜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30대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다 국가 접종으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신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태어나시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사실은 대부분은 생깁니다. 우리가 넌 리스폰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반응을 하지 않는, 항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 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1%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다시 검진을 했는데 항체가 없다고 나온 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 맞은 게 역가가 떨어져서 없다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항체를 한번 만들어내면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똑같은 레벨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역가가 이제 쭉쭉쭉 떨어집니다.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면역세포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가가 너무 낮게 떨어져도 사실은 B형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막이 낮은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 그럴 때는 부스터샷을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고 항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원래 항체가 있었는데 낮게 측정이 돼서 없다고 나온 사람은 한 번만 맞아도 이제 쭉 항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맞았는데도 계속 없다고 나온다. 그럼 그때는 2번을 더 맞아야 됩니다. 2번을 더 맞고 다시 검사를 해봐요. 항체 검사를 해보는데 대부분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도 안 생겼다. 그럼 넌 리스펀더로 분류를 하고, 사실은 부스터 백신을 맞는, 그러니까 항체 역가를 2배로 올려서 부스터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위험한 상황, 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뭐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다, 뭐 이런 식의 아니면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그렇다, 이런 위험 요소에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넌 리스폰더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 조심하면서 지켜보라고 저의 경우는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3번째를 못 맞았다 하시면 일단은 먼저 항체가 있는지,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를 해보시고요. 항체가 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고, 항체가 안 생겼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셨으니까 사실 원칙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성간 질환이 있다, 뭐 지방간이 굉장히 심하다, 아니면 가족 중에 B형 간염 환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면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용인 곰돌이님, 아까도 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집 앞에 있는 병원에 젊은 의사가 B형 간염이고 암이 걱정되면 블랙으로 커피 3잔 정도 먹으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당뇨인데 B형 간염도 있으시대요. 최근에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액토스라는 약이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당뇨 약이 지방간 간염에도 도움이 되나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우리가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가 어 간암을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원래는 커피 안 드시는데 억지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커피 3 잔을 막 마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어 커피는 네, 간암에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커피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나 간 경변증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은 제가 하도 먹지 말라는 게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럼 커피는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질문하시면 제가 너무 반가워요. 그거 드셔도 됩니다. 그거 드셔도 돼요. 그거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는 안 돼요. 커피 믹스는 안 되고 그냥 아메리카노로 네. 1-2 잔 정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쓰는 렉토스라는 약이 있죠. 이게 지방 간염, 그러니까 단순 지방 간이 아니고 지방 간염에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제 렉토스가 사실은 그러니까 간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쏙쏙 빼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가 있는 당뇨병과 지방간이 같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지루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만이 사실은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일하게 검증이 된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레온 파워트레인님. 네, 비형 간염 보균자로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는데 알부민이랑 총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0.6, 백혈구수,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오는데 이상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빌리루빈은 살짝 올라갔고 알부민이랑 백혈구, 혈소판 수치는 좀 낮게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비형 간염을 갖고 계셨던 유병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비형 간염을 이제 수직 감염처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내 간이 바이러스랑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간 경변증이나 이런 다른 여타병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그리고 그것이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총 빌리루빈이 높고 알부민이 떨어져 있고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간 경변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혈액 검사상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혈액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를 검사를 해서 간 경변증의 유무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혈기왕성해요님. 검진 때마다 비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나와서 3회를 다 맞으셨대요. 이때 보건소 의사쌤이 3회를 다 3차를 다 맞고 난 후에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맞아도 별 소용이 없다고, 굳이 또 맞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조심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부스터샷을 2배로 맞아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넌 리스펀더의 경우에는 그냥 조심하면서 지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형 간염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혈액이나 그런 성적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조심히 생활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제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